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내주신 글, 음식, 삶의 필수품을 넘어선 현상, 이 글의 일부를 좀 함께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식이 그저 생존을 위한 것에서 어떻게 오늘날처럼 복잡하고 또 흥미로운 문화 현상이 되었는지 그 변화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 텐데요. 맞아요. 이 글이 그 과정을 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글은 아주 기본적인 사실에서 출발하죠. 첫 문장, Food is essential for human life. 네, 음식이 인간의 삶에 필수적이다.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모든 이야기의 아주 기본적인 시작점이고요. 그렇죠. 생존에 꼭 필요하다는 것. 여기서 시작해서 바로 다음 문장을 보면 음식의 또 다른 측면의 이야기예요. Basis for several major industries. 아, 네. 그 주요 산업들의 기반이 된다는 부분, 예를 들면 농업이라든지 식품 가공업 같은 것들이요. 그러니까 벌써 음식이 단순히 생존 문제를 넘어서 어떤 경제 활동의 중요한 축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러면서 과거에는 관심이 주로 이런 좀 실용적인 측면에 머물렀다고 설명하네요. 세 번째 문장인데요. The focus was on its production, preservation, distribution, pricing and other practical concerns. 그렇죠. 어떻게 더 많이 생산하고, 어떻게 오래 보관하고,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유통하고, 가격은 어떻게 매길지 이런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에 집중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네 번째 문장에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But in the late 18th century, this began to change. 여기서 but, 즉 하지만 이라는 이 접속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결정적이죠. 뭐랄까, 일종의 전환 신호탄 같은 거예요. 아, 이전까지의 실용적인 관점에서 뭔가 다른 생각,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구나라는 걸 딱 알려주는 거죠. 18세기 후반이라는 시점도 명시해주고요. 그럼 그 변화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다섯 번째 문장이 그걸 아주 명확하게 딱 짚어주는 것 같습니다. Food became more than just a life necessity. 아, 이거죠. 단순한 생활 필수품 그 이상, 이 표현. 저는 이게 이 글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핵심적인 변화를 담은 중심 문장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 이상이 되었다. 그럼 그 이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다음 여섯 번째 문장이 그 답을 제시하죠. Restaurants began to be developed. 바로 레스토랑의 발전입니다. 이게 아주 구체적인 현상으로 등장해요. 아, 레스토랑이요? 단순히 그냥 식사를 제공하는 곳 이상의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 또 테이블 서비스를 받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교의 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고급스러운 분위기까지 제공하는 그러니까 음식을 둘러싼 경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렇군요. 레스토랑의 등장이 단순히 외식 문화의 시작을 넘어선 어떤 더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온 거네요. 일곱 번째 문장을 보니까요. The rise of restaurants eventually led to a class of diners who prided themselves on being critics. 네, 여기서 eventually, 즉 결국에는 이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레스토랑의 발전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비평가, 크리틱스라고 자부하는 그런 식사하는 사람들, 어떤 계층이 생겨났다는 거죠. 음, 음식을 그냥 먹는 걸 넘어서서 맛이나 요리에 대해 평가하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거네요. 이게 요즘 말하는 미식가의 시작 같은 걸까요? 거의 그런 셈이죠. 다음 여덟 번째 문장에서 이 비평가, 크리틱스들을 다른 말로 표현해요. culinary philosophers 또는 foodie. 우리말로는 요리 철학자 혹은 미식가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네요. 아, 패러프레이징이군요. 같은 대상을 다른 표현으로. 네, 그러면서 구체적인 인물로 프랑스의 유명한 미식가 브리아 사바랭을 예로 들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많이 먹는 사람이 아니라 음식에 대해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부리아 사바랭. 아, 그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이죠. 마지막 아홉 번째 문장이 바로 그 인용구네요. Tell me what you eat and I'll tell you who you are. 맞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해주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주겠다.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죠. 음식이 이제 개인의 취향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정체성, 즉 who you are를 드러내는 수단까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확정된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 글의 전체적인 논리 구조를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요? 네, 이 글은 기본적으로 시간의 흐름과 또 인과관계에 따라서 논리가 전개돼요.
간단히 도식화해 보면 과거, 생존 필수품이자 경제 기반, 여기서 시작해서 전환점, 18세기 후반, 벗으로 변화함 시, 변화의 시작, 단순 필수품 이상이 됨, 구체적 현상, 레스토랑의 등장과 발전, 결과, 음식을 평가하는 미식가, 비평가 계층의 등장, 의미의 심화, 음식이 곧 개인의 정체성을 반영, 브리아사 발행, 인용, 이런 흐름이죠. 아, 네. 시간 순서대로 원인과 결과가 이어지면서 의미가 점점 확장되는 구조군요. 그렇죠. 사용된 단어들을 봐도 그 흐름이 보여요. 처음엔 essential, necessity 같은 생존과 관련된 단어에서 시작해서 industries, 경제, change, 변화, restaurants, 문화적 공간, 그리고 critics, philosophers, foodie, 미식 문화를 거쳐서 마지막에는 who you are, 정체성까지 개념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ritics와 philosophers, foodie는 사실상 같은 집단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거고요. 명확하게 정리가 되네요. 그럼 이 글 전체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좀 길어지겠지만 음식은 본래 생존의 필수 요소이자 경제 활동의 기반이었지만 18세기 후반 레스토랑의 등장과 발전을 거치면서 맛과 사교를 즐기는 문화를 넘어 결국 개인의 정체성까지 표현하고 반영하는 문화적 현상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 뭐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핵심이 다 들어간 요약이네요. 그럼 글 전체의 요지는 음식의 역할이 생존 수단을 넘어서 사회적, 문화적, 심지어는 철학적인 의미까지 포괄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주제는 음식 개념의 역사적 변화와 그 의미의 확장 정도로 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제목 후보로는 뭐 생존에서 문화로 음식의 변신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함축적으로 음식 그 이상의 의미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좋은 제목들이네요. 오늘 이렇게 텍스트를 자세히 뜯어보니까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서서 얼마나 풍부한 역사와 문화적 또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역사적인 변화의 맥락 위에서 오늘날 우리가 음식을 경험하고 또 이야기하고 공유하는 방식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죠. 글 마지막에 나온 브리아사바랭의 말처럼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즐겨 먹는 음식들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 무언가를 이미 말해주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한 번쯤 그 의미를 곱씹어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TV 보면서 느끼는 그 감정들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조절되는지에 대한 좀 흥미로운 분석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받은 텍스트를 보니까 친밀도 이게 감정 조절의 핵심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TV가 이 친밀도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 속을 한번 파헤쳐 보죠. 네, 맞습니다. 이 텍스트가요, 그 감정의 세기, 강약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이 시청자하고 콘텐츠 사이의 심리적 거리, 그러니까 친밀도죠. 이게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특히 이제 TV라는 매체가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는지 사례를 아주 잘 들어주고 있거든요. 네. 글의 첫 문장부터 바로 핵심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Changes in the degree of closeness. 그러니까 친밀함의 정도를 바꾼다는 거요. 이게 managing emotional intensity. 감정의 강도를 관리하는 데 중요하다. 이게 딱 중심 내용인 거죠. 바로 그겁니다. 네. 이 문장이 어찌 보면 전체 논의의 그 대전제 역할을 하는 거죠. 아하. 친밀도란 감정 조절 사이에 뭔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이렇게 딱 선언하고 시작해서 이제 뒤에 나올 이야기들의 방향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TV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 건가요? 그래서는 induced by television, 그러니까 TV 때문에 생기는 감정을 예로 들면서 closeness and familiarity, 친밀함과 익숙함, 이게 뭐랄까 가짜 이야기를 진짜처럼 만드는 비결 같은 건가요? 그쵸? 그래서 여기 나오는 accordingly, 따라서라는 접속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런 그 친밀함이 중요하다는 원인 때문에 그 결과로 TV 프로그램들이 배경 설정을 할 때 present or in a time within the memory of the viewers. 그러니까 현재나 아니면 시청자 기억 속에 있는 어떤 시간, 이걸 배경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익숙한 시간대. 네. 그리고 등장인물도 types with whom we are familiar. 우리가 좀 잘 아는 익숙한 유형의 인물로 그린다는 거죠. 네네. 이런 장치들을 써가지고 imaginary story,
그냥 꾸며낸 이야기인데 이걸 마치 a real one, 실제 이야기처럼 느끼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하. 여기서 closeness하고 familiarity는 첫 문장에서 말했던 degree of closeness 개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우리한테 익숙한 시간, 공간, 또 사람 유형 이런 걸 보여줘서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끼게 하고 이야기에 확 몰입하게 한다 이런 거네요. 네, 맞아요. 근데 있잖아요. 또 흥미로운 게 in other circumstances 다른 상황에서는 아예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특히 violence is shown on TV, 폭력이 TV에 나올 때는 오히려 이 closeness variable, 친밀한 변수를 reduce emotional intensity, 감정 강도를 줄이려고 쓴다. 이건 왜 그런 거죠? 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In other circumstances, 여기가 논리가 확 바뀌는 지점이죠. 네. 아까는 감정을 막 끌어올렸다면 이번에는 일부러 거리를 둬서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는 전략이에요. 아, 배경을 another time and place, 그러니까 다른 시간과 장소,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진 곳으로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 safely distanced from our own, 우리 현실과는 좀 안전하게 거리가 떨어진 그런 환경을 쓴다는 거죠. 일부러 거리를 두는 거군요. 네, 이렇게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거리를 딱 만들어주면 시청자들이 너무 과하게 감정적으로 부담 느끼지 않도록 뭐랄까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심지어 지금 우리 시대 이야기라도 폭력을 다룰 땐 police and criminals, 경찰과 범죄자, 이 특정 집단 문제로만 딱 한정시킨대요. 그래서 마치 removed from the lives of good citizens, 우리 같은 선량한 시민들 삶과는 아예 별개인 것처럼 묘사한다고요. 이것도 결국은 거리두기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another time and place, safely distanced, removed 이런 표현들 전부 다 일부러 closeness, 즉 친밀도를 낮추려고 쓰는 장치들인 거예요. 아하. 글 전체에서 계속 친밀도 조절이라는 핵심 아이디어를 다양한 말로 바꿔가면서 보여주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는 친밀도를 확 높였다가 또 어떨 때는 일부러 낮추는 TV의 이런 양면적인 전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글의 논리 구조를 한번 정리해보면요. 첫째, 친밀도를 바꾸면 감정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일반 원칙을 먼저 딱 제시하고 네, 둘째, TV 사례를 들어서 친밀도를 높여서 몰입시키는 경우 그리고 셋째는 반대로 친밀도를 낮춰서 감정 부담을 줄이는 경우 이 두 가지를 딱 대조해서 보여주는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한 분석이십니다. 네, 일반 원칙을 먼저 말하고 구체적인 사례로 증명하고 그 사례 안에서도 또 대조를 사용해서 주장을 아주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만들고 있죠. 원인-결과 관계랑 대조 기법이 아주 효과적으로 쓰였어요. 자, 그럼 이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요. 이 글 전체를 딱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글의 핵심 요지랑 주제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한 문장 요약을 해보자면요. 텔레비전은 시청자의 감정 강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야기에 몰입시켜야 할 때는 친밀도를 높이는 장치를 쓰고 폭력처럼 좀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다룰 때는 일부러 거리를 둬서 친밀도를 낮추는 이런 이중 전략을 쓴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네. 글의 요지는 결국 텔레비전은 친밀도라는 심리적 거리를 조절해서 시청자의 감정 반응 수위를 관리한다는 것. 관리한다. 네, 글의 주제는 텔레비전 콘텐츠 제작에서 활용되는 친밀도 조절 전략과 그게 시청자 감정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목도 하나 붙여본다면요? 제목이요? 뭐 예를 들면 TV의 감정 밀당, 친밀함과 거리두기의 심리학 이런 건 어떨까요? 오, 감정 밀당. 재밌네요. 결국 TV는 우리가 화면 속 이야기에 얼마나 빠져들지 또 얼마나 거리를 두고 볼지 이걸 조절하기 위해서 친밀도라는 도구를 정말 능숙하게 쓰고 있다 이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게 TV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매일 보는 뉴스나 광고, 뭐 소셜미디어 콘텐츠, 아니면 심지어 그냥 일상 대화 속에서도요. 상대방 감정에 영향을 주려고 의식적이든 아니든 이런 식의 거리 조절 기법이 쓰이고 있지는 않을까요? 와, 정말 생각해볼 만한 질문인데요. 오늘 분석에 여러분께서 미디어를 접하고 또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에 대해 좀 새로운 시각을 더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볼 자료는요. 글쓰기에서의 이 목소리랑
브랜딩을 연결시킨 상당히 흥미로운 글입니다. 어떻게 하면 독자를 사로잡는 나만의 목소리를 만들까? 이걸 마치 기업이 브랜드를 만들듯이 접근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 글이 어떤 논리로 주장을 펴나가는지 그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글은 그 독자를 얻는 과정, 그리고 목소리를 찾는 것, 또 그 목소리가 독자에게 잘 전달되게 하는 것, 이 사이의 관계를 조명하면서 시작해요. 첫 문장의 핵심 표현을 꼽자면 gaining an audience, finding a voice, 그리고 ensuring that voice resonates입니다. resonates. 공명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목소리를 찾는 걸 넘어서 그 목소리가 resonates, 즉 의도된 독자들과 통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글의 방향을 딱 제시해요. 어떻게 보면 글 전체 핵심 아이디어의 출발점인 거죠. 아, 그냥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그 목표한 독자들에게 제대로 울림을 줘야 한다. 이 말이군요. 그럼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전시키죠? 바로 두 번째 문장에서 유추를 가져옵니다. 기업가와 브랜드 구축이라는 개념인데요. 핵심 표현은 entrepreneurs, building a brand, 그리고 memorable and distinct예요. memorable and distinct. 기억에 남고 구별된다. 네, 마치 기업가들이 브랜드를 통해서 회사를 memorable and distinct, 그러니까 기억에 남고 또렷이 구별되게 만드는 것처럼요. 글쓰기에서도 목소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점을 암시하는 거죠. 아하, 글쓰기를 약간 비즈니스처럼 브랜딩 하듯이 생각해보라는 거네요. 그럼 그 브랜딩, 그러니까 목소리 만들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제시하나요? 그게 이제 세 번째 문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그 방법론을 설명하는데 핵심은 세 가지예요. 핀포인팅 타겟 오디언스, 그러니까 목표 독자를 명확히 하고, 유닉 밸류 프로포지션, 독창적인 가치를 제안하고, 그리고 쉐이핑 어 레코그나이저블 아이덴티티, 알아볼 수 있는 정체성을 만드는 것. 아, 정체성 만들기. 네, 이 세 가지요. 이런 기업 브랜딩의 핵심 요소들을 글쓰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레코그나이저블 아이덴티티는 앞서 나왔던 메모러블 앤 디스팅트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아, 그 독자에게 딱 각인될 만한 고유함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목표 독자를 정하고 나만의 줄 수 있는 가치를 담아서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라. 뭐 이런 거군요. 근데 모든 글쓰기가 기업처럼 브랜딩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학술적인 글쓰기 같은 경우는 좀 다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세요. 그래서 네 번째 문장에서 while scholars might라는 표현을 써요. 학자들의 예를 들면서 논의를 확장하는 거죠. while 뭐뭐이긴 하지만 그렇죠. 대조를 하면서 시작하는데 핵심 어구는 similar practices, 유사한 관행, 그리고 set themselves apart, 스스로를 차별화하다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런 기업가적 개념이 좀 낯설 수 있지만 사실 그들도 학문 분야에서 자신을 set themselves apart, 즉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similar practices를 사용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하, 방식은 달라도 결국 학자들도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차별화한다. 이런 점에서 브랜딩과 유사한 활동을 한다는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그럼 구체적인 예시 같은 게 있을까요? 학자들이 어떻게 한다는 건지? 바로 다음 다섯 번째 문장에서 그 예시로 문헌 검토, literature review를 듭니다. 여기서 핵심은 highlight gaps, 기존 연구의 어떤 빈틈을 강조하고 그리고 position oneself, 자신을 그 빈틈을 메울 사람으로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gaps, 빈틈을 찾아서 나를 포지셔닝한다. 네, 기존 연구의 부족한 점, 즉 gaps를 찾아내고 자신이 그걸 채울 적임자라고 position oneself 하는 과정 자체가 뭐랄까 일종의 학문적 브랜딩 행위라는 거죠. 이게 앞서 나온 set themselves apart와 결국 같은 맥락이에요. 자신을 드러내고 차별화하는 행위인 거죠. 아, 단순히 지식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기존 연구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위치를 딱 설정하는 행위군요. 흥미롭네요. 그럼 이 글이 말하는 궁극적인 과제, the challenge는 뭔가요? 여섯 번째 문장에서 라베리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 핵심 과제, the challenge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중요한 건 cultivating a distinctive voice, 즉 독특한 목소리를 기르는 것이라고 말해요. distinctive voice? 네. 그리고 이 목소리는 독자들이 읽었을 때 아, this sounds like the author. 아, 이건 그 저자 글인데 라고 바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와, 그냥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혁신적인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그 저자 고유의 색깔이 묻어나는 distinctive voice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이 distinctive voice는 앞에서 나왔던 memorable and distinct, 또 recognizable identity와 다 연결되는 핵심 개념입니다. 아이디어만큼이나 누가 썼는지 알 수 있는 목소리가 중요하다니. 와, 글쓰기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 문장으로 정리를 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7번째 문장은 전체 내용을 딱 종합하면서 결론을 냅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balancing, 즉 균형이에요. 균형이요? 어떤 균형이죠? expression of your ideas. 그러니까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것과 development of a unique voice, 고유한 목소리를 개발하는 것.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는 거죠. 아하. 그리고 이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lasting impression, 즉 오래 지속되는 인상을 남겨야 한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unique voice는 앞서 말한 distinctive voice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고요. lasting impression은 memorable과 연결돼서 결국 기억에 남는 글의 중요성을 되짚어주는 겁니다. 결국 좋은 글이란 건 좋은 아이디어와 저자만의 독특한 목소리가 잘 균형을 이뤄서 독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전체적인 논리 구조를 한번 그럼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쭉 따라오긴 했는데 한 번에 보면 더 명확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 글의 논리 구조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첫째, 주제 제시. 독자 확보를 위한 목소리의 중요성, 특히 공명이 중요하다. 둘째, 유추. 기업가의 브랜드 구축 사례를 가져오죠. 차별화와 기억을 강조하고요. 셋째, 이 유추를 구체화합니다. 브랜드 구축 방법론으로 타겟, 가치, 정체성을 제시하고요. 네. 넷째, 적용하고 확장합니다. 학자들의 사례를 들면서 차별화라는 유사한 관행이 있음을 보여주죠. 다섯째, 그 적용을 더 구체화해서 학문적 글쓰기에서의 포지셔닝, 즉 빈틈 공략을 예로 듭니다. 아, 문헌 검토요? 그렇죠. 여섯째, 핵심 과제를 제시합니다. 독특한 목소리 개발, 그래서 저자를 인식시키는 것. 마지막 일곱째, 결론. 아이디어와 목소리의 균형, 그리고 지속적 인상을 강조합니다. 와, 정말 체계적이네요. 듣고 보니 논리가 아주 탄탄합니다. 그럼 이 글 전체를 만약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글의 요지, 주제, 제목까지 한번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한 문장 요약이라. 쉽지 않지만 해보자면 성공적인 글쓰기는 마치 브랜드를 구축하듯 명확한 독자를 대상으로 자신만의 독특하고 기억될 만한 목소리를 개발하여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지속적인 인상을 남기는 과정이다. 이 정도로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완벽한 요약인데요. 글의 요지는 역시 차별화되고 독자와 공명하는 고유한 글쓰기 목소리 개발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주제는 글쓰기에서의 목소리 브랜딩 전략 정도가 되겠네요. 그럼 제목은요? 어떤 제목이 어울릴까요? 제목이요. 여러분의 글에 브랜드를 입히는 법, 아니면 좀 더 감성적으로 독자를 사로잡는 목소리의 비밀. 이 정도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둘 다 좋은데요. 특히 브랜드를 입힌다는 표현이 이 글의 핵심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아주 명쾌한 분석이었습니다. 글쓰기를 단순히 생각을 표현하는 걸 넘어서 정말 나라는 브랜드를 전략적으로 구축하는 과정으로 보니까 글쓰기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것 같네요. 오늘 저희는 글쓰기 목소리를 브랜딩 관점에서 분석한 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글은 지금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있나요? 혹시 독자들이 이건 여러분의 글이구나 하고 딱 알아챌 만한 그런 독특한 향기가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물의 가르침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글, 동물 사회학습, 가르침의 재정의 발주문을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이 글이 던지는 질문이 꽤 중요하죠. 동물의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짧은 글을 통해 과학계의 시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그 근거는 뭔지,
그 핵심을 딱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뭐랄까 각 문장의 핵심 어구나 논리적인 연결 또 글 전체 구조까지 한번 살펴보면서요. 바쁘신 여러분들이 핵심만 쏙쏙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문장부터 볼까요? 이 문장을 보면 동물의 사회적 학습을 말할 때 teaching, 그러니까 가르침이라는 말을 쓰기 좀 꺼려왔다는 그런 기존 입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특히 intentionality, 이 의도성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게 difficult to measure, 측정하기가 어렵다. 이걸 이유로 들고 있죠. 아, 그 의도성 문제군요. 네, 동물이 정말 가르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이걸 과학적으로 딱 증명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가르침이란 용어 자체를 좀 조심스러워했다. 이런 말이죠. 이 문장이 어떻게 보면 논의의 시작점, 뭐 기존의 생각이나 문제 제기 이런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근데 바로 다음 문장에서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 같아요.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로 딱 시작하면서요. 맞아요. 새로운 무브먼트, 어떤 움직임이 있다고 소개해줘. 동물 인지 연구 쪽에서요. 네, 동물이 can in fact teach, 그러니까 실제로 가르칠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 문장이 글 전체에서 하고 싶은 말, 그 핵심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Nonetheless라는 이 접속 부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해요. 앞에서 말한 그 측정의 어려움,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되는 주장이 이제 힘을 얻고 있다.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아하. 동물도 가르칠 수 있다. 이 새로운 관점을 딱 제시하면서 글의 방향을 확 트는 거죠. 네, 가장 중요한 문장 중 하나라고 봐야 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쭉 이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는군요. 세 번째 문장 그 개미 이야기요. For example 이렇게 시작해서 tandem running이라는 행동을 설명하는데 이게 숙련된 개미가 assist the newcomer, 새로운 개미를 돕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for example는 이제 근거 제시 시작 이런 신호고요. 그 tandem running 자체가 중요해요. 그냥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뭐 속도를 늦추거나 기다려주거나 하면서 새로운 개미의 학습을 assist, 즉 돕는다는 그런 목적성이 보이는 거죠. 아, 돕는다. 네, 아까 측정하기 어렵다던 그 의도성 있잖아요. 그걸 이 assist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려는 시도인 거죠. teaching이라는 개념이 돕는 행위로 여기서 구체화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네 번째 문장은 또 다른 예시네요. 범고래. 새끼 앞에서 repeat the same seal hunting technique. 그러니까 같은 물개 사냥 기술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준다. 이게 연구자들한테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고요? Leading researchers to ask. 그렇죠. 이것도 티칭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사례예요. 그냥 사냥하는 걸 넘어서 어떨 땐 먹지도 않으면서 특정 기술을 repeat, 계속 반복하는 행동. 이게 단순 본능이나 우연이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하긴 에너지를 쓰면서까지요. 네, 왜 굳이 저렇게 에너지를 써가면서 반복할까?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도 가르침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진 않았지만 repeat technique, 기술을 반복한다는 행동 묘사를 통해서 아까 개미의 어시스트처럼 의도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장인데요. 이건 앞선 범고래 사례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결론 같아요. 그런 행동의 에너지를 expend, 소비하려면 good reason,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이유가 바로 teaching, 가르침일 수 있다. 이렇게 딱 마무리 짓네요. 맞습니다. 앞선 사례들, 특히 그 에너지 소모가 큰 범고래 행동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귀결을 딱 제시하는 거죠. 뭔가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행동에는 분명한 이유, 즉 good reason이 있을 거다. 근데 그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가 바로 티칭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하. 네, 이 문장은 결국 개미의 어시스트나 범고래 리핏 같은 행동들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가르침이라는 목적을 가질 수 있다. 이걸 강조하면서 글의 핵심 주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죠. 그럼 이 글의 논리 구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처음에 기존 통념 제시 1문장, 네, 그리고 nonetheless로 반론 및 핵심 주장 제시 2문장, 그렇죠. 그 다음 for example로 시작하는 근거 1, 개미 3문장, 네, 개미 예시, 또 근거 2, 범고래 4문장, 범고래 예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론 및 결론 5문장 딱 떨어지네요. 네, 아주 명확한 구조죠. 그리고 그 핵심 개념인 teaching, 가르침이라는 말이 글 전체에 걸쳐서 intentionality, 의도성, assist, 돕다, repeat technique, 기술 반복, 또 good reason, 타당한 이유, 같이 다양한 표현이랑 구체적인 행동 묘사로 계속 연결되면서 주장을 강화하는 방식이 인상 깊어요. 같은 아이디어를 계속 다른 말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 글 전체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 글은 그 측정의 어려움 때문에 동물의 가르침을 인정하길 주저했던 기존 시각에 반박하면서 개미의 텐덤 러닝이나 범고래의 사냥 시연 같은 구체적인 행동 사례들을 근거로 동물이 실제로 서로를 가르칠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이 정도로요? 네, 명확하네요. 그럼 글의 요지는 관찰되는 동물의 특정 행동들이 의도적인 가르침의 증거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거고, 주제는 동물 세계에서 관찰되는 가르침의 증거와 그 개념을 다시 정의할 필요성 정도가 되겠군요. 제목은 동물도 가르칠까? 행동으로 본 의도성, 이런 건 어떨까요? 아, 좋습니다. 제목이 핵심 쟁점을 잘 담고 있네요. 아주 훌륭한 정리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이렇게 동물의 가르침에 대한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흥미로운 글을 통해서 과학적인 주장이 어떻게 제시되고 또 어떻게 뒷받침되는지 그 논리 구조와 핵심 표현들을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정말 만약에 동물에게도 가르침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이게 동물 지능이나 사회성에 대한 우리 이해를 얼마나 넓혀줄 수 있을까요? 오, 후요증의인데요.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가르침이란 것의 의미 자체에도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한 번쯤 주변의 동물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떠올려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문학작품 속 인물 묘사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글, 묘사, 효과, 그리고 인물의 본질, 발췌문을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보통 생각하기엔 작가들이 막 인물 얼굴을 상세하게 그려줄 것 같잖아요. 네, 그렇죠.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글은 어쩌면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뭔가 다른 걸 하고 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할 일은 바로 그거예요. 작가들이 어떻게, 직접적인 묘사 대신에 그 인물이 주는 효과나 인상, 이런 걸로 독자들이 이 인물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느끼게 만드는지, 그 기법을 이 글을 통해서 한번 분석해 보는 거죠. 문장 하나하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핵심 단어는 뭔지 같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문장부터 볼까요? 여기서 딱 핵심 구절이 나오는데 영어로 보면 Give us the impression that they have described the faces when in fact they have simply given you an outline to fill in. 이게 그러니까 작가들의 얼굴을 묘사했다는 impression, 인상을 주지만 사실은 그냥 독자가 채워놓을 outline, 윤곽만 제공한다. 이런 얘기죠. 네, 바로 그겁니다. 이 첫 문장이 이 글 전체의 방향을 딱 제시하는 거예요. 임프레션이라는 독자의 느낌과 작가가 실제로 준 아웃라인이라는 현실, 이 둘 사이의 어떤 차이, 이걸 통해서 작가들은 직접 그리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을 쓰는구나 하는 걸 암시하는 거죠. 임프레션하고 아웃라인, 이 두 단어가 여기서 완전 키워드예요. 네, 인상과 윤곽, 흥미로운데요. 그럼 바로 다음 예시로 넘어가는데 헤르만 브루 작품의 애쉬라는 인물, 이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건 딱 하나래요. Only that he has big teeth. 그냥 이빨이 크다. 이거 말곤 정보가 없어요. 그렇죠. 딱 그 정보 하나.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다음 문장에 나오는 접속 부사 even so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Even so, we don't feel as his face is a dentate blankness.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큰 이빨 정보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이 이빨만 덩그러니 있는 공백처럼 느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소가 딱 반전을 주네요. 정보는 거의 없는데 느낌은 뭔가 있다는 거.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 애쉬 사례가 바로 앞문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빅티스라는 진짜 최소한의 정보만 줬는데 even so라는 말이 딱 보여주듯이 독자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뭔가 다른 걸로 그 빈칸, 그 아웃라인을 채우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빈칸을 뭘로 채우는 걸까요? 그게 궁금해지는데 네 번째 문장에서 설명이 나오는군요. 이게 핵심 같은데? Most often, we mistake being told what effect someone's appearance has for an account of that appearance. 그러니까 우리는 외모가 주는 effect, 그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걸 마치 실제 외모에 대한 account, 즉 설명으로 착각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정확히 짚으셨어요.
이 문장이 우리가 인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메커니즘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핵심 단어는 당연히 affect, 효과죠. 작가가 던져준 그 아웃라인을 독자들이 채워넣는 주된 재료가 바로 이 효과라는 겁니다. 외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외모가 주는 느낌, 인상, 파장 이런 걸로 인물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직접적인 묘사가 아니라 촉과로 느끼게 한다. 시인 말라름의 조언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Paint not the thing itself, but the effect it produces. 사물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내는 effect, 효과를 그려라. 근데 이거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묘사를 하지 말라는 건가? 그렇죠. 처음 들으면 약간 자기부정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글쓴이는 바로 다음 문장에서 actually라고 시작하면서 설명을 덧붙여요. Actually, it is a rather clever way out of an intractable problem. 사실은 이게 묘사라는 그 intractable problem, 다루기 힘든 문제에 대한 아주 clever way out, 영리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actually가 중요해요. 이게 그냥 포기나 회피가 아니라 굉장히 의도적이고 효과적인 문학적 전략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효과를 통한 묘사가 훨씬 더 세련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와, 영리한 해결책이다. 일리가 있네요. 마지막 사례는 이블린 오의 소설인데 이것도 재밌어요. 등장인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뭐 하나 묘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이렇게만 말한대요. He had just the kind of appearance one would expect.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형의 젊은이라면 을에 기대할 법한 그런 외모다. 이게 다예요. 네, 정말 아무 정보도 없는 것 같죠. 근데 글은 이어서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you still feel as if you recognize the core characteristics of his personality. 즉, 그의 성격적인 core characteristics, 핵심 특성을 알아보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기대할 법한 외모라는 말밖에 없는데. 이게 바로 독자의 기대감이나 어떤 사회적인 통념, 고정관념 같은 걸 활용하는 방식인 거예요. 작가는 구체적인 묘사 대신에 이런 타입 알지 하는 식으로 툭 던지는 거죠. 그러면 독자는 자기 경험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그 인물의 핵심 특성, core characteristics를 스스로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 독자가 아웃라인을 채워넣는 또 다른 예시죠. 와, 정말 작가들이 쓰는 방법이 다양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논리 구조를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처음에 주장 제시, 인상 대 윤곽 이걸 던지고 그 다음에 사례 원, ask, big TF, even so 이걸로 구체화하고 그 다음엔 메커니즘 설명, 효과가 설명보다 앞선다. effect versus account 이렇게 원리를 밝히고 이어서 원칙 제시, 말라름의 조언, effect, clever way out 이걸로 이론적 기반을 다지고 마지막으로 사례 2, worth, expect, core characteristics 이걸로 또 다른 방식을 보여주는 거죠. 이 과정에서 impression, outline, effect, core characteristics 같은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서로 연결되면서 직접 묘사가 아니라 간접적인 방식으로 본질을 전달한다는 핵심 아이디어를 점점 더 강화시키는 구조예요. 아, 그렇게 보니까 흐름이 명확하네요. 결국 작가들은 직접 나서서 막 그림을 그려주는 게 아니라 독자들이 마음속에서 스스로 그림을 완성하도록 그 효과라는 실마리를 슬쩍 던져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정말 영리한 방식이죠. 그래서 이 글 전체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이 글은 작가들이 등장인물의 외형을 상세히 묘사하는 대신 그 외모가 주는 인상이나 효과를 전달함으로써 독자가 인물의 본질적 특성을 파악하도록 유도하는 문학적 기법을 다양한 사례와 원칙을 통해 설명한다. 깔끔하네요. 네, 그래서 글의 요지는 효과적인 인물 묘사는 외형의 나열이 아니라 인물 자체의 인상과 효과 전달에 달려있다 정도가 될 거고요. 주제는 문학적 인물 형상화에서 간접 묘사와 독자의 역할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붙여본다면 묘사의 마법, 얼굴 너머의 효과 이런 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재미있는 제목이네요. 오늘 분석을 듣고 나니 앞으로 소설을 읽을 때 인물 묘사 부분을 좀 다르게 보게 될 것 같아요. 작가가 뭘 말하지 않았는지, 그게 어떤 효과를 냈는지 생각해보는 것도 재밌겠는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인물의 외모를 막 자세히 묘사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문학 속 인물을 정말 살아있다 이렇게 생생하게 느끼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은 과연 뭘까요? 그 인물의 행동일까요? 아니면 대사,
그것도 아니면 오늘 계속 말했던 그 효과 속에 뭔가 다른 게 숨어 있는 걸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답이 딱 벌어지지 않는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집중과 확장, 성과의 이중성이라는 그 일부를 좀 같이 보려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중, 여기서는 좁히기, 영어로는 narrowing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개념의 양면성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이게 목표 달성에는 꼭 필요할 것 같은데 때로는 좀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인데 이 글이 논리를 어떻게 펼치는지 핵심 아이디어 위주로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좋습니다. 이 글은 우선 그 좁히기라는 행위가 우리 인지 자원을 어떻게 쓰는지 이걸 설명하면서 시작하거든요. 첫 문장에 보면 redirecting all of our computing power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아, 네. 컴퓨팅 파워. 네, 우리의 모든 컴퓨팅 파워, 그러니까 정신적 처리 능력이겠죠. 이걸 소수의 중요한 과정, processes that matter, 여기에 다시 집중시키는 거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마치 컴퓨터 자원 관리하듯이 설명을 하네요. 그렇죠. 바로 다음 문장에서 비유가 아주 현실적이에요. 그 슬로우 와이파이 환경에서 네네. 화상회의 안 끊기게 하려고 비디오 컨퍼런스 콜 won't lag 하게 하려고 다른 기기들, 폰 앤 태블릿 이런 거 연결 끊는 상황. 딱 그거죠. 네, 이걸로 설명하니까 추상적인 개념이 확 와닿는데요. 그렇죠. 이 비유가 좁히기라는 자원 재분배, 이게 어떤 건지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의에 이어서 글은 바로 좁히기의 긍정적인 면으로 넘어갑니다. 네, 세 번째 문장. Narrowing also helps with goal attainment. 이 문장이군요. 네, 좁히기가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 아주 명시적으로 딱 밝히네요. 맞아요. 여기서 also라는 부사, 이게 또 중요해요. 아, 그렇군요. 네, 단순히 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효용성, 그러니까 좋은 점을 이야기하겠다. 이런 신호탄 같은 거죠. 그러네요. 그럼 그 효용성이 구체적으로 뭔데요? 바로 다음 문장에서 설명하죠. Cuts out all of the other distractions. 그러니까 다른 방해 요소는 다 차단해버리고 네. 그리고 places the most important goal front and center. 가장 중요한 목표를 딱 정면, 중앙에 놓는다. 이런 식으로 목표 달성을 돕는다는 거예요. 아, 방해굴 제거랑 핵심 집중. 네, 그리고 다섯 번째 문장. 여기서는 심리적인 효과까지 이야기하네요. 홈인, 어디에 집중하면 네, increase motivational intensity. 동기부여 강도가 확 높아진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딱 집중하는 그게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 what we should be after 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이렇게 뭐랄까 되뇌이는 효과, reinforcing 한다고 표현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narrow와 home in,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계속 쓰면서 이 집중의 이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쭉 보면 좁히기는 엄청 강력하고 좋은 전략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이는데 여섯 번째 문장에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아, 여기서요? 네, but이라는 접속 부사가 뜩 등장하면서 이제 논의의 전환점을 만드는 거죠. 그렇군요. For a brief moment, the trade-off can be worthwhile. 그러니까 아주 잠시 동안은 그 trade-off, 집중을 위해 다른 걸 포기하는 거, 그 절충이 가치가 있을 수 있다. 네, 있는데 when we remain zoomed in for too long, 너무 오랫동안 한 곳에만 이렇게 zoomed in, 확대되어 있으면, 즉 집중하면 we start to miss cues and signals. 중요한 단서나 신호를 놓치기 시작한다. 이렇게 경고하네요. 네, 여기서 zoomed in도 앞서 나온 narrow나 home in하고 같은 맥락이죠. 집중한다는 의미고요. 아, 같은 의미군요. 네, 이 but이 사실 글 전체의 균형을 잡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집중의 이면, 그러니까 과도한 집중이 가져올 수 있는 그 위험성, 이걸 처음으로 제기하는 거예요. 집중을 얻는 대가, 그 트레이드오프로 주변을 못 보게 되는 문제를 지적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그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데요? 다음 문장들이 그걸 딱 보여주죠. 7번째 문장 보면 locked in on one path. 하나의 길에 그냥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unable to step back. 뒤로 한 발 물러서서 see a better route. 더 나은 길을 보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 시야가 완전히 좁아지는 상태? 그렇죠. 극도로 좁아지는 거죠. 그렇게 단서와 신호를 놓치는 것, miscues and signals.
이게 결국에는 8번째 문장에서 말하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Stuck narrowed in for too long. 너무 오래 그 좁혀진 상태에 갇혀 있으면 accidents go up. 사고는 늘고 performance drops. 성과는 떨어진다. 아주 직접적인 경고죠. 이건 처음에 말한 goal attainment, 목표 달성이랑은 완전 반대 결과인데요? 네, 정반대죠. 6번, 7번 문장에서 계속 경고했던 그 과도한 집중의 위험성이 결국 이런 결과로 이어진다고 딱 못 박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그 위험을 다시 한번 강조하네요. Mishearing alarms that signal there's a problem elsewhere. 네, 다른 곳에 문제가 있다는 그 경고음, alarms조차 듣지 못하게 된다는 구체적인 계시. 맞아요. 6번 문장의 miscues and signals를 경고음이라는 아주 생생한 예시로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이 과도한 집중의 위험성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는 거죠. 그럼 종합을 좀 해볼까요? 이 글은 결국 집중 혹은 좁히기, 영어 표현으로는 narrowing, homing, zoomed in 같은 단어들을 썼죠. 네네. 이걸 중심 소재로 해서 이게 목표 달성, goal attainment나 동기부여, motivational intensity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렇죠. 너무 오래 지속되면 시야가 좁아지고 단서, miscues and signals, 나 경고음, mishearing alarms 같은 걸 놓치고 네, 놓치고. 그리고 성과 저하, performance drops, 나 사고 증가, accidents go up 같은 부정적인 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양쪽을 다 보여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균형 있게 제시하고 있죠. 글의 논리적 흐름도 딱 보이네요. 처음엔 집중 정의랑 비유, 1, 2, 그 다음엔 장점 제시하고 부연 설명, 3에서 5. 네, 그러다 6번 문장에서 벗으로 딱 전환하면서 단점 제기, 그리고 단점을 구체화하고 심화, 7, 9 이런 순서네요. 네, 정확합니다. 핵심 전환은 역시 6번 문장의 벗이고요. 그렇다면 이걸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중은 단기적 목표 달성에는 효과적이지만 너무 과도하게 지속되면 중요한 정보를 놓치게 만들어서 오히려 성과 저하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요지는 집중의 양면성, 단기 효율과 장기 위험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고 맞습니다. 주제는 효과적인 성과를 위해 집중과 시야 확정의 균형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제목을 만약 붙인다면 뭐 집중이라는 양날의 검 아니면 지나친 집중의 함정 이런 게 어울릴까요? 아, 네, 아주 적절한 정리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무언가에 깊게 파고드는 그 집중의 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때로는 그 상태에서 잠시 좀 빠져나와서 주변을 둘러보는 것, 그러니까 줌아웃하는 시야가 오히려 더 나은 판단이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글이었네요. 네, 생각해볼 지점이죠. 여러분도 혹시 너무 한 곳에만 줌인하고 계시진 않은지 잠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